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죠? 여름이라서 시원하게 한번 밀어봤습니다. 밀었더니 다시 군대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늘도 일취월장이죠. 지속해서 빨리 진도를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빨리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가능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1개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만큼 좀 편집에 대해서 디테일이 더욱더 지금도 훌륭한 편이 아니지만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6장이죠. 조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책을 리뷰함으로써 제가 겪었던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물려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습니다. 전략은 조직 문화의 아침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 라고. 그만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 문화란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선 전략편에서 살펴본 홀푸드마켓 기억나시죠? 그 홀푸드마켓이 20년 연속 1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굿컴퍼니를 실천했기 때문이고요. 그 굿컴퍼니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굿컴퍼니 내부에서 홀푸드마켓은 조직 문화, 직원들을 그 믿어주고 직원들의 그 복지에 정말 진정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홀푸드마켓은 그 각 체인점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체인점들 내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그 체인점들이 그 지역 사회나 그런 인프라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채용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기업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재원 채용까지도 직접 가서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니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가 이런 기업의 가치를 반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기업의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됩니다.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기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동기, 이 2가지로 크게는 구분이 되고요. 직접적인 동기에는 즐거움, 의미, 성장이 있고 간접적인 동기로는 정서적 압박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감, 그 다음에 타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동기가 높을수록 조직 문화가 좋은 그 회사에 속하며 간접 동기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배드 컴퍼니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동기가 더 큰가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직접적인 동기가 더 큰가요? 아니면 간접 동기가 더 큰가요? 저는 직접 동기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애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약간 이런 불안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고 대신 직접적인 동기를 굉장히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동기가 높을수록 좋은 조직 문화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업들 문화를 보면은 이런 직접적인 동기를 갖춘 조직들은 최근에 그 스타트업 업체들에서 좀 자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그 자율적인 문화, 그 다음에 같이 성장하는 회사와
그리고 약간 내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의미도 있는 이런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커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고 싶은 뭐 S 기업이나 아니면은 여러 다 그룹사들, 대기업 그룹사들을 보면은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런 일에 대한 즐거움이나 의미나 본인에 대한 성장을 찾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큰 기업일수록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무리 요즘에 수평적인 뭐 님 문화라든지 뭐 영어 닉네임을 부른다든지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문화 정서 자체가 수직적인 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기가 매우 힘들어요. 뭐 누구누구 님 아니면 뭐 제임스 스티브 이렇게 부르다가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갑자기 뭐 형님 동생이 되고 뭐 누나 뭐 형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인생 선배로서 이제 갑자기 꼰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직 문화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특히 대기업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갔던 기업들이라면은 웬만하면은 이런 수직적인 문화를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진정한 일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일에 대한 의미, 본인의 뭐 성장, 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의 그 정말 일에 대한 즐거움과 성장과 의미가 맞물리는 기업을 꼭 찾아서 가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이제 취업을 아직 안 하시는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취업을 이제 성공해서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제 말에 아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나는 이제 그 부푼 뭐 기대감과 내 성장 그리고 나중에 내 비전을 보고 이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막상 회사 안에서 내가 하는 일과 약간 뭐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 업무나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 이제 충돌되는 현상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저도 이제 뭐 지금 아직 한창 회사 생활을 할 때지만 아직 퇴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텀이 있고 나서 이제 다시 이직한 경우도 있고 바로 이직을 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2번 이상은 제가 퇴사라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선은 퇴사를 해보니까 이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황을 겪어봤더니 웬만하면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아닌 이상은 최소한 넥스트 플랜은 마련해 놓고 움직이는 게 후회가 좀 덜하다고 좀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도 그 회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상사 때문에 뭐 인간관계 아니면 뭐 상사가 아니더라면은 뭐 후배 아니면은 동기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인간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뭐 막 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회사 내에서 그 규칙적으로 그 사규가 있잖아요. 사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나오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직무전환이라든지 뭐 부서 이동 신청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주재원 영어를 좀 하거나 제2외국어가 좀 되신다면은 주재원 신청도 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랑 좀 멀어질 수 있는 회사 내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고 혹시 알아요? 회사 내에서 지금 이런 말을 했더니 회사에서 모르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이런 인성을 그때서야 파악하고 지금 여러분을 회사에서는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상황을 다 적용해 보고 안 되면은 그때 이제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뭐 퇴사랑 이직이 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별도로 짧게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직원들의 직접적인 그 동기가 높으면은 그 회사 직원들은 당연히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거고 그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거는 당연히 업무 생산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존중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 폴 마르시아노가 쓴 존중하라라는 책인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에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제조업 위주로 쓰긴 했지만 전반적인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서술을 많이 한 책으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꼭 여러분도 혹시라도 뭐 HR 쪽이나 뭐 조직 문화 쪽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읽으셨겠지만 혹시라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이런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리더분들, 팀장급들은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고 나서 업무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추천드리고 읽고 나서 한번 직원들에게 직접 적용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폴 마르시아노는 100여 개가 넘는 조직을 대상으로 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10가지 그 행동 척도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업무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두 번째는 업무에 열정과 의욕을 보인다. 세 번째,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네 번째, 자신과 동료의 능력 향상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다섯 번째, 목표와 기대 수준을 항상 뛰어넘는다. 여섯 번째,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자주 한다. 일곱 번째, 동료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해준다. 여덟 번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표정이 항상 밝다. 아홉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무에 계속 집중한다. 그리고 끈기가 있다. 마지막 열 번째, 조직에 헌신적이다. 이러한 10가지 행동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이제 조직 몰입도에 따라서 이직률이 최대 51%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몰입도에 따라서 영업이익 차이가 최대 19%까지 차이 난다는 사실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폴 마르시아노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여러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밝혀낸 연구 결과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항상 여러분 회사에서도 조직 내에서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항상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이제 뭐 행동해라. 뭐 그렇게 돼야지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런 말들은 어느 회사를 가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불러드린 그 10가지 행동 척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원들 스스로만 그냥 나는 이 10가지 그 업무 척도만 실행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누가 뭐 도와줘야 되나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지 직원들이 당연히 주인의식을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아무런 지원도 없고 아무런 뭐 성과에 대한 뭐 몰입에 대한 관심도 없고 회사가 이런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바란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지분을 공평하게 다 n분의 1로 나누면은 뭐 그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조직 문화를 개선해서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리더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하는 리더급들은 그 오너 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 팀장급 분들이면은 반드시 본인부터 바뀌어야지 그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숙지해 두시고 반드시 존중하라, 그 폴 마르시아노의 존중하라라는 책도 한번 읽어서 직접적으로 그 존중 모델들을 적용해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좀 더 이제 회사를 발전해 나가는 그 인원으로 리더로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은 그 훌륭한 조직 문화를 갖춘 기업일수록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책에서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 나오네요. 바로 훌륭한 조직 문화를 갖춘 기업일수록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통제권 이 두 가지를 주는 기업들이 많죠. 자율성과 통제권이 배제된 수직적이며 보수적인 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이면은 직원들은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당연히 꺾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매너리즘,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어느 한 사무공간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는 그냥 평범한 사무실 두 군데를 동일하게 이제 세팅을 해두고 이제 두 사무실 모두 이제 직원들에게 본인의 자리를 마음대로 꾸미라고 했어요. 뭐 일정의 금액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업무 그 효율성, 몰입도가 높아지는 그 결과를 낳았고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 그 한 사무실만 그 원상복구를 시키고 직원들에게 그 파티션과 본인들의 자리를 꾸밀 수 있는 자율성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기존보다 오히려 그 업무 몰입도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무 몰입도 그리고 당연히 그로 인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통제권이 적을수록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이는 곧 업무의 성과와 직결이 됩니다. 영국에서 화이트 홀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직원과 스트레스 그 관계를 밝혔는데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과중한 책무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당연히 사원보다는 대리, 대리보다는 과장, 과장보다는 차장, 뭐 차장보다는 부장, 뭐 부장보다는 임원.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중한 책무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그 임원들이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일반 직원들보다 오히려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런던 대학교 공중보건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말단 직원이 최고 임원보다 조기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높았고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도 월등히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 되며 업무 저하, 임직원들의 이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제 생산성 저하 같은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